당신이 믿고 표를 던졌던 그 거물 정치인, 실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사냥개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2018년 9월 베를린, 전 세계 정보국이 미친 듯이 뒤쫓았던 낡은 가죽 가방 하나. 그 안에는 돈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통째로 넘기려던 붉은 뿌리의 실명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북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웃, 당신의 지도자가 당신의 등에 칼을 꽂으려 했던 추악한 배신의 기록입니다. 단 5초만 집중하십시오. 오늘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숨겨온 가장 잔인하고도 소름 끼치는 진실이 여러분 눈앞에서 낱낱이 폭로됩니다. 당신이 알던 세상은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반가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쪽 방향으로 감사의 절 올릴게요. 구독은 방송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베를린의 차가운 거리에서 목숨을 걸고 도망쳤던 바로 그 사람 김명수입니다. 여러분은 북한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굶주림과 가난 혹은 서슬 펄언 공개 처형 같은 것들인가요? 제가 살았던 세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평양에서도 상위 0.1%에 속하는 특권층이었죠. 아침마다 최고급 수입차를 타고 출근했고 식탁에는 남한 분들은 상상도 못할 진귀한 산해진미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공포가 항상 도사리고 있었죠. 저는 북한의 해외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일가의 사치품을 사들이고 정권의 수명을 연장할 검은 돈을 세탁하는 것이 제 일과였죠. 스위스 제네바와 독일 베를린을 오가며 저는 자본주의의 달콤함과 북한 체제의 모순을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제 고향 평양에서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당 고위 간부였고 어머니는 유명한 예술단체의 장이셨죠. 저는 어려서부터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당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며 엘리트 코스만을 밟아왔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부러워했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북한에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발밑은 더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베를린으로 발령받던 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명수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내 눈으로 본 것을 절대로 믿지 마라.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간다는 설렘뿐이었죠. 하지만 베를린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그 수많은 돈이 인민들의 피와 눈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돈이 향하는 곳은 인민의 행복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의 영생과 쾌락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상부의 급박한 지시를 받고 베를린의 한 지하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확인한 비밀 계좌의 내역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벌어들인 외화들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세탁되어 평양의 주석궁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죠. 그 금액은 수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자금의 출처였습니다. 단순히 무기 판매나 마약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선량한 사람들을 기망하는 사이버 해킹과 심지어는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얻은 돈들이었죠. 저는 그 장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이 체제의 부속품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치욕스럽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목덜미에는 보이지 않는 총구가 겨눠져 있었습니다. 북한 보위부의 감시망은 베를린 한복판에서도 그물처럼 촘촘했으니까요. 제 아내 영희와 딸 소연이는 베를린에서의 생활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과 자유로운 사람들의 모습에 소연이는 매일같이 웃음꽃을 피웠죠. 아빠, 여기는 왜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아? 소연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을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평양의 그 숨막히는 감옥을 다시 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탈북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평양에 남겨진 제 부모님과 형제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제가 떠나는 순간 수용소로 끌려가 고통 속에 죽어갈 것이 뻔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베를린의 화려한 야경이 저에게는 거대한 감옥의 창살처럼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양에서 저를 그토록 아껴주던 직속 상관이 숙청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죄명은 근거도 없는 간첩 혐의였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다. 그 확신이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은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외교관의 모습을 유지하며 상부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죠. 하지만 밤이 되면 전 세계 정보기관들의 동향을 살피고 제가 가진 기밀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기밀들은 제 생명줄이자 대한민국의 품으로 가기 위한 티켓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만한 루트를 찾기 위해 극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가족 모두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저는 과거 독일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했던 한 인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죠. 당신이 가진 것을 내놓는다면 당신과 당신 가족의 자유를 보장해주겠다. 그 제안은 달콤했지만 위험했습니다. 과연 그를 믿어도 될까요? 아니면 이 또한 나를 시험하기 위한 보위부의 함정일까요? 운명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평양에서 긴급 소환 명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특별 항공편이 준비되었으니 내일 당장 공항으로 나오라는 지시였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야, 우리 오늘 밤에 떠나야 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결단이 동시에 서려 있었죠. 우리는 소연이가 잠든 사이 가장 필요한 짐들만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세단에 올라탔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마치 추격자들에게 보내는 신호처럼 크게 들렸죠. 베를린의 밤거리를 질주하며 저는 백미러를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서 검은색 차량 2대가 라이트를 끄고 저희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보위부의 요원들이 분명했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의 어두운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소연이는 잠에서 깨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아빠 무서워. 소연아, 눈 감고 조금만 참아. 이제 곧 괜찮아질 거야. 저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추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차의 측면을 들이받으며 도로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고 금속이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저희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대의 차량이 길을 막아선 채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보위부 놈들이 길목을 차단했구나. 저는 절망하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멈춰서고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차 문을 열고 내린 사람들의 복장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북한 요원들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경찰도 아니었죠.
검은 수트를 입은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김명수 씨 맞습니까? 저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보이부의 추격자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제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 가방 속 기밀은 과연 대한민국에 무사히 전달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가져온 그 정보가 북한 정권에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쥐고 있는지 여러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 진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 전 세계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그 문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그 짧은 침묵의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를 향해 한국어로 말을 건넨 그 남자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주었죠. 그는 자신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의 강 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강 팀장의 뒤로는 무장을 한 요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이며 저희 가족을 감싸 안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희를 죽일 듯이 쫓아오던 보이부의 검은 차들은 이미 다른 길로 유도되어 사라진 뒤였죠.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영화처럼 정교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꽉 쥐고 있던 운전대를 놓았습니다. 손바닥은 이미 식은땀으로 흥건했죠. 영희는 소연이를 품에 꼭 안은 채 떨리는 숨을 내뱉었습니다. 소연이는 무서웠는지 제 옷자락을 꽉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안내를 받아 은밀하게 대기 중이던 방탄 차량으로 옮겨 탔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베를린의 밤 공기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공포가 아닌 생존의 무게였습니다. 강 팀장은 저에게 생수 한 병을 건네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김명수 씨 이제 안심하십시오. 당신과 당신 가족은 이제 안전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삼켜야 했죠. 아직 가방 안의 기밀이 제 손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차는 베를린 시내를 벗어나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안전가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독일 정부조차도 그 존재를 잘 모르는 극비 장소라고 했습니다. 도착한 안전가옥은 겉보기엔 평범한 별장 같았지만 내부에는 최첨단 통신 장비와 보안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슴에 품고 있던 그 낡은 가죽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가방 하나를 지키기 위해 저는 제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강 팀장은 제 앞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방에 대해 물었죠. 이 안에 든 것이 정말 39호실의 비자금 내역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9호실은 북한 주민들은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곳입니다. 김정은의 개인 금고이자 전 세계에 뻗어있는 범죄 네트워크의 총본산이죠. 제가 가져온 가방 안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9호실이 유럽에서 세탁한 자금의 흐름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양의 수뇌부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 사치품을 수입하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증명하는 하드디스크도 들어 있었죠. 강 팀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외교관의 망명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통째로 끊어버릴 수 있는 핵폭탄급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강 팀장은 곧바로 본부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안전가옥 안의 긴장감은 더해만 갔습니다. 영희와 소연이는 안쪽 방에서 잠시 눈을 붙이러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서 강 팀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강 팀장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김명수 씨 왜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평양에서라면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제가 하는 일이 애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베를린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굶주린 동포들의 소식을 접하며 제 자신이 괴물처럼 느껴졌죠. 무엇보다 제 딸 소연이가 커서 아빠는 그때 왜 침묵했느냐고 물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강 팀장은 제 말을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전가옥의 보안 센서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적외선 카메라에 포착된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저희를 추격해온 것이었죠. 강 팀장은 당황하지 않고 요원들에게 위치 사수를 지시했습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총소리가 들려왔고 소연이의 비명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다시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하는 절망감이 엄습했죠. 하지만 대한민국 요원들은 침착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대응 사격을 시작했고 보위부 요원들을 하나둘씩 제 앞에 나갔습니다. 그 짧은 교전의 순간은 저에게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은 결국 퇴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나면서도 무시무시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김명수 내 놈이 어디에 있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내 부모와 형제들이 평양에서 어떤 고통을 당할지 똑똑히 지켜봐라. 그 말은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선택한 자유의 대가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고통이라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강 팀장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김명수 씨 마음 굳게 먹으십시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당신을 지킬 것이고 당신의 가족들이 헛된 희생을 치르지 않도록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힘을 얻으려 애썼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저희는 다시 이동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독일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향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으로 가는 길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보위부는 이미 베를린의 모든 공항에 감시망을 깔아두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강 팀장은 기상천외한 탈출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비행기가 아닌 배를 타고 제3국으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전략이었습니다. 저희는 낡은 트럭에 몸을 싣고 베를린을 떠났습니다. 화물칸에 숨어 흔들리는 차 안에서 저는 아내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희야, 조금만 더 참자. 이제 정말 멀지 않았어. 영희는 대답 대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트럭은 몇 시간을 달려 독일 북부의 한 한적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컨테이너선 한 대가 정박해 있었죠. 저희는 요원들의 호위 아래 컨테이너 박스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그 좁고 어두운 공간이 저희 가족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 바다로 나아가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가방 안에 든 하드디스크를 만져보았습니다. 이 안에는 김정은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기만극의 실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남한의 정치권과 재계에 북한의 검은 돈이 어떻게 침투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명단도 포함되어 있었죠. 만약 이 사실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배가 공해상에 진입했을 때 강 팀장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명수 씨,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가져온 정보 중에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39호실의 자금 내역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중요한 정보 말입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강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39호실의 비자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강 팀장은 주위를 살피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와 그 뒤를 이을 후계 구도 그리고 북한 내부의 쿠데타 징후에 대한 첩보입니다. 당신이 가져온 문서 중에 그 암호명이 적힌 서류가 있었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서류는 제가 마지막 순간에 평양의 서재에서 목숨을 걸고 빼내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북한 정권의 멸망 시나리오가 담긴 극비 보고서였죠. 저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강 팀장은 제 표정을 읽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알고 계셨군요. 김명수 씨, 당신은 단순한 망명객이 아닙니다. 당신은 북한의 운명을 바꿀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컨테이너 안의 열기는 뜨거워졌고 바다의 파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저희를 실은 배는 이제 곧 제3국의 항구에 닿을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행 전용기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보이부가 이렇게 쉽게 저희를 포기했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항구에 도착하기 직전 배 안의 스피커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팀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항구에 정체불명의 무장 괴한들이 깔려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생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보이부 요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고용한 국제적인 용병 조직까지 가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희를 죽이거나 가방을 뺏으려 할 것입니다. 강 팀장은 권총을 장전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김명수 씨, 이제부터는 정말 전쟁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소연이와 영희를 제 뒤로 숨기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었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땅을 밟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강 팀장의 무전기에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항구에 나타난 괴한들 중에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섞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남한의 사투리를 아주 능숙하게 쓰는 사람들 말이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를 구하러 온 국정원 요원들 외에 또 다른 한국인 세력이 저를 노리고 있다니요. 그들은 누구이며 왜 북한과 손을 잡고 저를 막으려 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내부에도 북한의 검은 손이 뻗어 있는 것일까요?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유일한 구원줄이었던 대한민국조차 이제는 100%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연 저희 가족은 이 사투를 뚫고 무사히 비행기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가져온 그 비밀 문서에는 대체 어떤 이름들이 적혀 있길래 이토록 잔인한 추격전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이제 곧 그 충격적인 실체가 여러분 앞에 밝혀집니다. 가방 속에 숨겨진 진짜 명단과 북한 정권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는 그 긴박한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항구의 공기는 비릿한 바다 내음과 차가운 금속성 기름 냄새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사이로 자욱하게 깔린 안개는 마치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괴물의 혀처럼 보였죠. 강 팀장의 무전기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 한국말을 쓰는 괴한들이 섞여 있다는 보고는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저를 죽이려 하는 것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대한민국 사투리를 쓰는 자들이 저를 노리고 있다니요.
그것은 제가 믿어온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이 썩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강 팀장의 안색도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즉시 요원들에게 수신호로 전투 대응을 지시했죠. 여러분, 그 순간의 긴박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컨테이너 사이의 좁은 통로마다 검은 그림자들이 번뜩였고 곧이어 귀를 찢는 듯한 총성이 항구의 정막을 깨트렸습니다. 강 팀장은 제 아내 영희와 딸 소연이를 컨테이너 구석 깊숙이 밀어넣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명수 씨,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방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 신호가 떨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 끝에 대기 중인 고속정으로 뛰어야 합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가죽 가방의 끈을 손목에 칭칭 감았습니다. 이 안에는 제 가족의 목숨값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뒤흔들 진실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총격전은 예상보다 훨씬 치열했습니다. 저 멀리서 전라도 사투리로 야, 저놈 잡아 라는 고함이 들려올 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북한 요원들과 협력하여 저를 사냥하려는 그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북한의 비자금 세탁에 깊숙이 관여하며 이권을 챙기던 국제범죄 조직과 연계된 남한의 이른바 청부업자들이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명단이 공개되면 자신들의 밥줄은 물론이고 목숨줄까지 끊어질 것을 두려워한 자들이 북한과 손을 잡고 이 끔찍한 추격전에 합류한 것이었죠. 동포를 구하려는 국정원 요원들과 동포를 팔아넘기려는 변절자들이 뒤섞여 싸우는 비극적인 현장이었습니다. 강 팀장은 날렵하게 몸을 날리며 응사했습니다. 탄피가 바닥에 떨어지며 내는 챙그랑 소리가 제 신경을 곤두세웠죠. 소연이는 제품에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소연이의 귀를 꼭 막아주었습니다. 그때 강 팀장이 외쳤습니다. 지금입니다. 뛰세요. 저는 영희의 손을 잡고 안개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에서 총알이 컨테이너 벽을 때리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들려올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 멀리 보이는 고속정의 희미한 불빛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희 가족은 고속정에 올라탔습니다. 강 팀장과 요원들이 마지막까지 엄호를 하며 배에 올라타자마자 엔진이 굉음을 내며 바다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뒤편 항구에서는 추격자들의 전조등 불빛이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었죠. 파도를 가르며 멀어지는 항구를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차가운 바닷바람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강 팀장은 배 안에서도 무전기를 놓지 않았죠. 본부, 여기는 백호, 현재 타겟 확보 후 이동 중이다. 그런데 내부 유출이 의심된다. 루트를 변경하겠다. 강 팀장의 그 말에 배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 정보기관 내부에도 누군가 정보를 흘리는 첩자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고속정은 공해상에서 대기 중이던 대형 수송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다시 비밀리에 준비된 소형 전용기로 옮겨 탔습니다. 2018년 9월의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잔혹한 밤이었습니다. 전용기 안에서 비로소 소연이는 잠이 들었고 영희도 지쳐 쓰러지듯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저는 강 팀장과 함께 기내 뒤편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피 묻은 소매를 걷어올리며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김명수 씨, 이제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가방 안에 든 명단, 단순히 비자금 관리자들
이름만 있는 게 아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낡은 외장하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강 팀장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안에는 39호실에 돈을 받아먹은 나만의 정계와 재계인사 32명의 실명이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북한에 제공한 국가 기밀들의 목록도요. 강 팀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뿌리를 뒤흔들 거대한 지진이라는 것을 즉각 알아차린 것입니다. 제가 관리하던 계좌들 중 일부는 남한의 유력 기업들이 세운 유령 회사를 통해 평양으로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통일 운동을 부르짖고 인도적 지원을 말하던 사람들이 뒤로는 김정은의 핵 개발 자금을 대고 있었던 것이죠. 전용기는 구름 위를 날아 이제 대한민국의 영공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슴푸레하게 밝아오는 새벽빛이 보였죠. 저 멀리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조국, 대한민국의 불빛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 아래 펼쳐진 아름다운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저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 버젓이 고개를 들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강 팀장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김명수 씨, 우리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이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그리고 당신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의 외곽,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군사기지에 착륙했을 때 저는 비로소 땅을 밟았습니다. 습하면서도 따뜻한 한국의 공기가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아, 살아있구나. 제가 이 땅에 왔구나. 소연이를 안고 내리는 영희의 얼굴에도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의 순간도 잠시였습니다. 공항 활주로 끝에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복장은 국정원 요원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저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강 팀장이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여기는 국정원 관할 구역이다. 다가온 남자는 품바지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는 국정원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에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김명수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및 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 팀장과 요원들은 총을 겨눴고 새로 나타난 자들도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발을 내디딘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저는 다시 한번 총구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대체 이들은 누구이며 왜 저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것일까요? 제가 가져온 그 명단 속 인물들이 벌써 손을 쓴 것일까요? 여러분, 조국의 품에 안기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내부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들과의 싸움, 그리고 제가 가진 진실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와 제 가족은 이 검은 음모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가져온 그 충격적인 명단 속에는 대체 여러분이 아는 어떤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다음 장에서 제가 겪은 그 소름 끼치는 반정과 고위층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건 여러분의 나라이기도 하니까요. 활주로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팽팽한 살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를 구하러 온 국정원의 강 팀장 요원들과 저를 체포하겠다는 정체불명의 사내들 사이에서 저는 차가운 돌덩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도착하면 만세라도 부를 줄 알았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양의 보이부 지하 취조실보다 더 소름 끼쳤습니다. 저를 범죄자로 부르며 다가온 사내는 자신을 국가안보대책위원회 소속의 오상호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저 눈빛은 법을 집행하는 자의 눈빛이 아니라 진실을 난도질하려는 도살자의 눈빛이라는 것을요. 강 팀장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오상호, 당신 미쳤어? 이 사람은 국가적인 보호 대상이야. 하지만 오상호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상부의 직접 명령이다. 김명수는 지금 이 시간부로 간첩 혐의로 긴급 압송한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영희와 소연이로부터 강제로 떼어놓아졌습니다. 아빠, 소연이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지만 사내들은 저를 거칠게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강 팀장이 무전기를 들고 누군가와 격렬하게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차는 이미 미끄러지듯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제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었지만 제 옆에 앉은 사내들은 제 입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가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차가운 수갑의 감촉과 끝을 알 수 없는 추락의 공포뿐이었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춰서고 저는 거칠게 끌려내렸습니다. 눈가리개가 벗겨졌을 때 제가 마주한 곳은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아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사방이 시멘트로 둘러싸인 곰팡이 냄새 가득한 지하 밀실이었죠. 오상호는 제 앞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습니다. 명수 씨, 고생 많았지? 베를린에서 여기까지 오느라 죽을 고비도 넘기고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명수 씨가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어. 당신이 가져온 그 가방, 그게 당신을 살려줄 동아줄인 줄 알았지? 아니, 그건 당신을 죽일 교수대 밧줄이야. 오상호는 연기를 제 얼굴에 내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명단에 있는 분들이 누군 줄 알아? 이 나라를 움직이는 심장들이야. 당신 같은 탈북자 놈이 감히 건드릴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명단에는 단순한 비자금 세탁업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외치던 인권 변호사, 평화를 주장하던 유명 정치인, 심지어는 국민의 존경을 받는 교육자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그들은 북한의 이른바 시아 프로그램에 의해 수십 년 전부터 포섭된 거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시아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정말 무서운 작전입니다. 북한에 방문한 남한의 주요 인사들에게 미모의 공작원을 붙여 아이를 갖게 하거나 약점을 잡아 평생을 노예처럼 부리는 작전이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남한에서 엘리트로 자라나 국가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제가 가져온 외장하드에는 그들의 가계도와 북한으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지령 내용, 그리고 정기적으로 상납한 비자금의 액수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상호는 바로 그 명단에 적힌 자들의 뒤를 봐주는 해결사였던 것입니다. 오상호는 제 뺨을 툭툭 치며 협박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외장하드 비밀번호 내놔. 아니면 내 마누라랑 딸년이 어떻게 되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줄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엇인가가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그 괴물 같은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괴물들을 마주하고 있다니요. 저는 오상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죽여라. 내가 죽어도 그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상호는 얼굴을 붉히며 제 복부를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신음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가방 안에는 가짜 하드가 들어 있었거든요. 진짜 하드는 이미 베를린에서 믿을 만한 제3자를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따로 보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북한 정권의 손길이 남한 깊숙이 뻗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 자신을 미끼로 던진 것이었죠. 오상호는 제가 순순히 불지 않자 더 잔인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고문과 물 고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저는 오직 소연이의 얼굴만을 떠올렸습니다. 소연아, 아빠가 꼭 지켜줄게. 이 더러운 세상이 너를 더럽히지 못하게 할 거야.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는 시간이 흐른 뒤 취조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오상호는 당황하며 일어섰죠. 그곳에 나타난 사람은 놀랍게도 국정원의 강 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검찰청의 특수부 검사 이정훈이었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을 거느리고 오상호를 밀쳐내며 들어왔습니다. 오상호 위원장, 당신을 직권남용 및 내란 음모 가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강 팀장은 저를 보호하기 위해 이정훈 검사와 비밀리에 공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상호와 그 배후 세력이 저를 가로채 갈 것을 미리 예상하고 저를 미끼로 삼아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게 만든 것이었죠. 저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이정훈 검사의 부축을 받았습니다. 명수 씨, 늦어서 미안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정훈 검사의 목소리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일까요? 하지만 이정훈 검사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명수 씨,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오상호는 꼬리에 불과해요. 진짜 몸통은 지금 청와대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낸 진짜 하드가 이미 이정훈 검사의 손에 들어갔지만 그 정보를 확인하자마자 검찰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명단에 적힌 인물들 중에는 현직 장관과 여당의 유력 대권 후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수사를 막기 위해 국가 전체를 마비시킬 정도의 압력을 넣고 있었죠. 심지어 제가 갇혀있던 이 지하 밀실조차도 검찰 내부의 첩자가 정보를 흘려 오상호 일당이 미리 선점했던 것이었습니다. 적은 밖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첩보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거대한 내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정훈 검사는 저를 비밀 안전 가옥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마침내 영희와 소연이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우리 가족 앞에 강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김명수 씨,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자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 전국에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이 가진 모든 진실을 폭로하십시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것은 곧 제 목숨을 내놓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명단에 적힌 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그들은 오늘 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를 입막음하려 할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안전가옥 주위로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은 두절되었고 전등이 깜빡이다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야간 투시경을 쓴 암살자들이 담장을 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팀장은 총을 고쳐 잡으며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명수 씨, 만약 제가 잘못되면 이 마이크로칩을 가지고 무조건 MBC 방송국으로 뛰십시오. 그 안에는 하드의 복사본이 들어 있습니다.
암살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영희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안전가옥의 벽이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폭발의 연기 속에서 걸어나오는 인물을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평양에서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보위부의 행동대장 박철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여기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국정원의 요원들이 사용하는 최신식 소음기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한의 변절자들과 북한의 암살단이 완전히 손을 잡고 최후의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강 팀장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박철은 저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김명수, 이제 평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죽어서든 살아서든. 여러분, 저는 이대로 죽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북한 보위부 요원에게 살해당하는 이 비극이 정말 현실인 것일까요? 그리고 강 팀장이 저에게 넘겨준 그 마이크로 칩에는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그 이상의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 정권이 남한의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준비한 최후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실행되는 날짜는 바로 모레였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 어둠 속을 뚫고 나가 전 세계에 이 추악한 진실을 알려야만 합니다. 과연 저는 이 죽음의 포위망을 뚫고 방송국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박철의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진짜 흑막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도 위대한 밤의 기록이 이어집니다.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먼지 구름이 자욱한 어둠 속에서 박철의 총구가 저를 겨냥했을 때 저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반전은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는 법이죠. 제 등 뒤에 쓰러져 있던 강 팀장이 마지막 힘을 다해 박철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강 팀장은 제 가슴 속에 마이크로 칩을 찔러 넣으며 절규했죠. 명수 씨, 달려요. 저를 믿지 말고 저 빛을 믿으세요. 저는 아내 영희의 손을 낚아채고 무너진 벽 너머로 몸을 던졌습니다. 뒤편에서 터져나오는 총성과 비명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멈추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우리 가족의 숨소리도 여기서 멈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전가옥 뒤편의 울창한 숲을 지나 갓길에 세워진 낡은 오토바이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강 팀장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숨겨둔 비상 탈출용이었죠. 저는 영희와 소연이를 태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저 멀리 보였지만 그 불빛들은 저에게 안식처가 아닌 거대한 함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방송국으로 가야 한다. 전국의 이 추악한 진실을 생중계해야 한다. 하지만 길은 이미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오상호가 동원한 경찰차들이 주요 대교를 차단하고 검문 검색을 시작한 것이었죠. 그때 제 품속의 마이크로 칩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특수 제작된 이 칩은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 주변의 전자기기를 해킹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제 헬멧 안의 무전기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명수 씨, 당황하지 마세요. 저는 국정원 내부에 남은 마지막 양심 세력입니다. 지금 바로 영동대교 아래 선착장으로 가세요. 그곳에 당신을 도울 민간 어선이 대기 중입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적인지
아군인지 판단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지시하는 대로 핸들을 꺾었죠. 추격해오는 검은 세단들이 타이어 비명 소리를 내며 저희를 쫓았습니다. 그들은 도심 한복판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총을 쏴댔습니다. 시민들은 공포에 질려 대피했고 서울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낡은 낚싯배 한 대가 엔진을 공회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투박한 사투리를 쓰는 노인이었죠. 빨리 타라고. 뭐들 하고 있어. 우리는 배에 올라타자마자 한강의 검은 물결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육지에서는 추격자들이 분노에 차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한강 위는 기묘할 정도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선장님은 저에게 젖은 수건을 건네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이보쇼, 북에서 온 양반. 당신이 가진 게 뭔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라면 끝까지 지키시오.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당신이 말하는 그 진실이 뭔지 알 권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 투박한 한마디에 다시 한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배는 여의도 선착장에 우리를 내려주었습니다. 바로 앞에는 거대한 방송국 건물이 우뚝 서 있었죠. 하지만 그곳은 이미 오상호의 용병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죠.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여기서부터는 나 혼자 가야 해. 당신과 소연이는 이 선장님을 따라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어. 영희는 제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수 씨,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평양에서도 살아남은 당신이잖아요. 저는 방송국 뒷담을 넘어 환풍구를 통해 내부로 잠입했습니다. 평양에서 외교관 시절 익혔던 건물 구조 분석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어두운 환풍구 안을 기어가는 동안 제 귀에는 방송국 복도에서 들려오는 용병들의 무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겟을 발견하면 즉시 사살하라. 시신은 북한의 테러로 위장한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도 잔인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메인 조정실 바로 위층까지 도달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55분이었습니다. 자정이 되면 전 국민이 시청하는 심야 뉴스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환풍구 덮개를 열고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조정실 안의 직원들은 갑자기 나타난 피투성이 사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저는 마이크로칩을 메인 서버에 꽂으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송출하세요. 이건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찰나 이정훈 검사가 보냈던 수사관들이 나타나 그들을 저지했습니다. 방송국 내부에도 이미 정의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5, 4,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제 얼굴이 전국의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온 김명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될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퍼져나가는 순간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저를 죽이려 했던 그 거물들의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저는 준비한 명단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아온 인사들의 이름이 제 입에서 나올 때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칩에 숨겨진 최후의 시나리오, 즉 모래로 예정된 국가기관망 마비 계획과 이를 이용한 정권 전복모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특수부대가
이미 남한의 주요 발전소 지하에 침투해 있다는 증거 사진과 교신 기록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시청자들은 지적인 정보 만족을 넘어선 거대한 공포와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누리던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 그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방송국 문이 열리고 진짜 국정원 요원들과 헌병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체포하려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상호와 그 일당을 현장에서 즉시 검거했죠. 오상호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저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김명수,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이 나라는 이제 아수라장이 될 거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제야 비로소 이 나라가 진짜 숨을 쉬게 될 거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저는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출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불리 먹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목숨을 걸고 찾아온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공개한 명단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여전히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는 보이지 않는 검은 손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진실을 외치는 단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요. 제가 겪은 이 믿기 힘든 여정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제가 말한 그 명단 속 인물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에게 작은 경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 김명수는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이 땅의 자유를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또다시 어둠이 이 나라를 덮으려 한다면 저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이 놀라운 탈북 실화의 뒷이야기,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 명단의 행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혹은 제가 목격한 북한 최고 위층의 또 다른 사생활 비밀을 알고 싶으신가요? 원하신다면 제가 직접 경험한 북한판 기생충 실화, 평양 로열 패밀리의 은밀한 사치와 타락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다음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날 밤에 방송이 나가고 나서 온 나라가 뒤집혔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텔레비전 화면 속에 제 얼굴을 보며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 방송을 마친 제 기분은 어땠을까요? 승리감이었을까요? 아니면 해방감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빙산의 끝부분만 살짝 건드린 것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찝찝함과 서늘한 공포였습니다. 방송국을 나서는 제 등에 꽂히던 그 수많은 시선들, 그 중에는 저를 지켜주려는 눈빛도 있었지만 제 심장에 칼을 꽂고 싶어 하는 증오 섞인 눈빛들이 분명히 섞여 있었거든요. 방송이 나간 지 정확히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2018년 9월 25일 새벽 2시였죠. 저는 이정훈 검사가 마련해준 비밀 안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가에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이 새벽에 올 사람이 없는데 말이죠. 화면을 확인해 보니 하얀 머리가 정갈하게 빗겨진 인자한 인상의 노신사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한민국을 위해
평생을 바친 원로 박노인이라고 소개했죠. 저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강 팀장이 남긴 무전기로 확인해 보니 그는 과거 정보기관의 수장이자 현재는 제야에서 국가의 안보를 걱정하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제 앞에 앉아 천천히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명수 씨, 당신이 방송에서 터뜨린 폭탄은 아주 대단했네. 하지만 명수 씨는 아직 이 나라의 깊은 어둠을 다 보지 못했어. 그는 품속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6.25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암약해 온 고정 간첩들의 타임라인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느낀 소름은 베를린에서의 추격전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이 가리킨 손가락 끝에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 나라의 기틀을 닦았다고 칭송받는 위인들의 이름도 섞여 있었으니까요. 박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음주렸습니다. 명수 씨, 북한은 단순히 돈과 무기로 이 나라를 침략하려는 게 아니야. 그들은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좀먹고 우리가 피땀 흘려 일군 이 자유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게 만들고 있지. 명수 씨가 가져온 명단은 그저 최근의 가닥일 뿐이야. 진짜 뿌리는 훨씬 더 깊고 단단해. 박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을 간첩 잡는 데 바쳤다는 그의 손은 부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싸워야 할 적은 눈에 보이는 총을 든 군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우리 곁에서 이웃의 얼굴을 하고 때로는 스승의 탈을 쓰고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는 그 보이지 않는 망령들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저를 이끌고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양옥집이었지만 지하로 내려가자 상상도 못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고스란히 보관된 비밀 기록 보관소였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서류철마다 북한의 통전부가 남한의 각계각층에 심어놓은 쐐기들의 기록이 남아 있었죠. 박노인은 그중 한 권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1970년대 독일 유학생 포섭 작전의 전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젊은 시절 어떻게 북한의 장학생으로 길러졌는지, 그들이 어떤 약점을 잡혀 지금까지 평양의 노예로 살고 있는지가 낱낱이 적혀 있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지도자들이 실은 평양의 지령을 받는 꼭두각시였다니요. 이것은 공포를 넘어선 모욕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명수 씨,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야 하네. 우리 세대가 피와 땀으로 만든 이 나라를 저들에게 그냥 넘겨줄 순 없지 않겠나? 명수 씨가 가져온 그 마이크로 칩의 마지막 암호를 풀게. 거기에는 북한이 남한 내부에 심어놓은 최후의 결사대, 이른바 붉은 뿌리의 명단이 들어있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강 팀장이 목숨과 맞바꾸어 지켜낸 그 마이크로 칩, 박노인의 도움으로 드디어 마지막 보안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정보는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붉은 뿌리 결사대는 단순한 간첩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을 때 주요 시설을 마비시키고 평양의 군대가 내려올 길을 닦는 예비군들이었죠. 명단에는 현직 경찰 간부, 방송국 PD, 심지어는 우리 동네의 평범한 구청 직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아주 선량하고 정의로운 시민인 척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당신의 옆집 사람이 혹은 매일 아침 인사하는 그 친절한 이웃이 실은
결정적인 순간 당신의 등에 칼을 꽂을 준비를 하는 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저택의 보안 카메라에 여러 대의 검은색 트럭이 접근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상호의 부하들도 보위부 요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명단에 적힌 붉은 뿌리 결사대의 선발대였습니다.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직접 무력을 행사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죠. 박 노인은 태연하게 벽장에서 낡은 소총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들었던 내 마지막 친구네. 명수 씨는 저 뒷문으로 나가서 이 자료들을 세상에 알리게. 여기는 내가 맡겠네. 저는 박 노인을 혼자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호통을 쳤습니다. 이 사람아, 내 목숨 하나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 나라의 진실이야. 자네가 죽으면 대한민국의 역사도 여기서 멈추는 거야. 어서 가게. 저는 눈물을 머금고 박 노인이 건네준 하드디스크를 가슴에 품고 지하 비밀 통로로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에서 박 노인의 소총 소리가 울려 퍼졌고 곧이어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박 노인은 자신의 저택과 함께 그 추악한 비밀의 근거지를 통째로 날려버린 것입니다. 침입자들과 함께 말이죠. 저는 캄캄한 지하 통로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발밑에는 쥐들이 찍찍거리고 축축한 물기가 옷을 적셨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통로의 끝에서 지상으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눈앞에는 남산 타워가 보였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이 흐르고 있는지 저는 이제 압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굶주림과 전쟁을 이겨내며 만든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열매를 저 평양의 독재자와 그 밑에서 아부하는 변절자들이 가로채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노인이 남겨준 그 붉은 뿌리의 모든 명단,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벌일 테러 작전의 상세한 내용까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 혈안이 되어 찾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진실은 햇빛 아래에서는 영원히 숨겨질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대답해 주실 차례입니다. 당신의 조국이, 당신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이 붉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이야기는 이제 최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대한민국을 영원히 바꿀 어떤 마지막 폭로를 하게 될까요? 박 노인이 제 목숨을 살리며 남긴 마지막 유언, 그리고 붉은 뿌리 결사대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아마 실신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심지어는 존경하기까지 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충격적인 정체가 바로 다음 장에서 공개됩니다. 이 진실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 어쩌면 내일이면 영구히 삭제되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심장부에 박힌 진짜 괴물의 이름을 제가 지금 여기서 부르려 하니까요.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이 나라의 질서는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배신감에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박 노인이 화염 속에서 던진 그 마지막 유언이 제 귓가에 쟁쟁하니까요. 명수 씨, 진실은 감옥에 가둘 수 있어도 빛은 가둘 수 없네. 저는 그 빛을 들고 이제 마지막 전쟁터로 향합니다. 박 노인의 희생으로 지옥 같은 저택을 탈출한 저는 서울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한참을 달렸습니다. 가슴속에 품은 하드디스크가 마치
뜨거운 달군 철판처럼 제 심장을 지지는 것 같았죠. 그 안에는 붉은 뿌리의 정점, 즉 북한이 수십 년 공을 들여 키워낸 남한 내 최고위층 공작원의 정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인근의 허름한 PC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찾지 못할 곳, 그 어두컴컴한 구석 자리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암호를 해독했죠.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사진과 이름을 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이럴 순 없어. 이건 말도 안 돼. 국민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저분이 어떻게. 화면 속에서 저를 비웃듯 바라보고 있는 인물은 바로 대한민국 복지재단의 이사장이자 이 나라의 정신적 지주로 추앙받는 최인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최인권이 누구입니까? 수십 년간 고아들을 돌보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실은 북한 노동당 서열 순위권 안에 드는 거물 공작원이었고 그가 운영하는 재단은 평양의 검은 돈이 세탁되어 남한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최인권은 단순히 간첩질을 하는 수준이 아니었죠. 그는 남한의 유력 인사들을 자신의 재단 행사로 초대해 약점을 잡고 그들을 북한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거미줄 작전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제가 베를린에서 관리하던 비자금의 최종 도착지가 바로 이 최인권의 비밀 계좌였던 겁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선량한 기부금을 모아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상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대한민국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 국가적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인권의 이중생활 낮에는 빈민가를 돌며 봉사하는 성자, 밤에는 평양과 암호 통신을 주고받는 학살자의 조력자. 세뇌된 엘리트들 최인권의 장학금을 받고 자란 젊은 검사, 기자, 정치인들이 이미 사회요직에 배치되어 그의 명령을 기다림. 결정적 증거 하드디스크에는 최인권이 김정은과 직접 주고받은 충성 맹세문과 비밀 영접 기록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담겨 있었음. 저는 이 자료를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미 경찰도 검찰청도 심지어 제가 믿었던 국정원조차 붉은 뿌리의 촉수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 수 없었죠. 그때 제 휴대전화로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발신인은 알 수 없었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최인권의 평화기원 갈라 쇼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으로 오십시오. 그곳이 당신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이것은 함정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기회일까요?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 호텔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죠. 그 중심에는 최인권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웨이터 복장을 훔쳐 입고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품 안에는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무선으로 송출할 수 있는 휴대용 장치가 숨겨져 있었죠. 최인권은 저를 알아보지 못한 채 제 쟁반 위에 놓인 잔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수고가 많군요. 오늘 참 좋은 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평양의 밤보다 더 아름답습니까? 최 이사장님? 그 순간 최인권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인자하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가운 금속처럼 굳어버렸죠. 그는 제 팔을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명수, 내 놈이 기어이 죽으러 왔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주변의 경호원들이 눈치를 채고
저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휴대용 장치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연회장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출력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인권이 평양의 주석궁에서 김정은과 잔을 부딪히며 파한대소하는 모습, 그리고 그가 남한의 군사 기밀을 넘겨주는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오고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습니다. 최인권은 분노의 차저를 향해 권총을 뽑아들었습니다. 이 새끼가 내 놈 하나 죽인다고 이 거대한 흐름이 멈출 것 같으냐? 최인권의 총구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고 총알은 제 어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영상은 호텔 내부망을 넘어 전 세계 언론사로 동시 송출되고 있었으니까요. 연회장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뜻밖에도 부상에서 회복한 강 팀장과 무장한 특공대였습니다. 강 팀장은 최인권을 향해 외쳤습니다. 최인권, 당신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외환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무기를 버려라. 최인권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팍에 달린 단추 하나를 눌렀습니다. 나만 죽을 것 같으냐? 이 건물 지하에는 평양에서 준비한 특수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 10분 뒤면 이 화려한 가식의 전당은 무너질 것이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출구로 몰려들었습니다. 아수라장 속에서 최인권은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옥상 헬기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죠. 저는 어깨의 통증도 잊은 채 그를 쫓았습니다. 그를 놓치면 대한민국에 박힌 붉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마다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강 팀장의 요원들이 하나둘씩 쓰러졌고 저 또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옥상 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밤바다의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헬기 엔진 소리가 고막을 찢는 듯했고 최인권은 이미 헬기 사다리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며 광기 어린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김명수, 넌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내일이면 또 다른 최인권이 나타날 것이고 이 멍청한 남조선 놈들은 다시 그를 숭배하게 될 거야.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제 손에는 박 노인이 마지막에 건네주었던 특수 마그네틱 폭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려는 찰나 저는 그것을 헬기의 연료 탱크 부분에 던졌습니다. 눈부신 성광과 함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최인권을 태운 헬기는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바다 너머로 추락했습니다. 저는 옥상 바닥에 주저앉아 그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본 그 불꽃은 단순히 한 공작원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어왔던 가짜 평화와 위선의 종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로 추락한 헬기 잔해 속에서 최인권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개한 명단 속의 인물들 중 일부는 이미 해외로 도피했거나 여전히 권력의 비호 아래 숨어 진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셈입니다. 저는 이제 가족과 함께 신분을 숨기고 대한민국의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혹시 그들이 보낸 자객은 아닐지, 우리가 먹는 물에 그들이 독을 탄 것은 아닐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여러분이 이 모든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도 충격적이었던 이 붉은 뿌리 사건. 과연 최인권은 살아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경고처럼 지금 우리 곁에 또 다른 최인권이 성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아직 공개하지 못한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마지막 한 명의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준비한 최후의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긴박한 추적의 마침표, 그리고 새로운 공포의 시작을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진실의 끝까지 가보시겠습니까? 다음 장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여러분, 헬기가 불길에 휩싸여 바다로 추락하던 그 장관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죠.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 악마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최인권이 죽기 직전 내뱉었던 그 말, 내일이면 또 다른 최인권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 저주 같은 경고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최인권은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 하나였을 뿐, 그 기계를 돌리는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18년 10월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강 팀장이 마련해준 강원도의 한 외딴 농가에 몸을 숨기고 있었죠. 창밖에는 소슬바람이 불고 낙엽 구르는 소리만 들려오는데 갑자기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발신 번호 표시 제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낮게 깔린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수 씨,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시간이 되었네. 그 목소리는 분명히 화염 속에서 사라졌던 박 노인의 것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가 살아있었던 것이죠. 박 노인은 저를 경기도 파주의 한버려진 지하 벙커로 불렀습니다. 그곳은 일제강점기 때 지어져 6.25 전쟁 때도 사용되었던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극비시설이었죠. 벙커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흙냄새와 함께 수천 권의 서류 뭉치가 저를 반겼습니다. 박 노인은 휠체어에 앉아 한쪽 팔에 붕대를 감은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낡은 영사기를 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1980년대 평양의 비밀 연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일성과 나란히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한 젊은 남자의 모습이 보였죠. 여러분,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는 바로 현직 국회의장이자 차기 대권 후보 영순위로 거론되는 한대식이었습니다. 최인권이 종교와 복지의 탈을 썼다면 한대식은 법과 정치의 탈을 쓰고 이 나라의 심장부를 도려내고 있었던 겁니다. 박 노인은 피를 토하듯 말했습니다. 명수 씨, 저자가 바로 붉은 뿌리의 진짜 몸통이네. 최인권은 저자를 위해 자금을 세탁하고 사람들을 포섭하는 사냥개였을 뿐이지. 이제 이틀 뒤면 한대식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네. 그날이 바로 북한이 설계한 고려연방제 통일의 첫 삽을 뜨는 날이 될 걸세. 제 손에 쥐어진 마지막 마이크로칩에는 한대식이 북한 보위부와 주고받은 실제 교신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국군의 배치도와 국가기관, 산업망의 암호 체계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이것이 공개되면 한대식은 물론이고 그를 추종하던 수천 명의 세력이 한꺼번에 몰락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한대식은 이미 저와 박 노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벙커의 철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나갔고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한대식의 사설 용병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노인은 제 손에 하드디스크를 쥐어주며 소리쳤습니다. 명수 씨, 이번엔 정말 뒤돌아보지 말고 뛰게. 이 나라의 마지막 양심을 자네가 쥐고 있네. 저는 벙커의 비상 탈출구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뒤편에서 수류탄 터지는 소리와 총성이 연달아 들려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한대식의 용병들이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제 뒤를 쫓았죠. 진흙탕에 구르고 가시덤불에 살이 찢겨나갔지만 제 가슴 속의 하드디스크만은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한대식의 대통령 출마 선언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단상 위에 오른 한대식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평화와 번영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그의 이름이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광장 한복판, 군중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방송국의 메인 서버와 연결된 전송기가 들려 있었죠. 그때 한대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저를 찾아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승리자의 여유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전쟁의 공포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광장의 대형 전광판, 그리고 전국의 모든 방송국 채널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흘러나온 것은 한대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장군님, 이번 대선만 승리하면 남조선의 국방력을 무력화하고 평양의 지시대로 행정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광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분노, 그리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교차했습니다. 한대식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죠. 그는 단상 아래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분노한 시민들이 단상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국정원의 헬기가 나타났고 강 팀장이 로프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한대식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장면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최인권에 이어 한대식까지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려 했던 거대한 암세포들이 비로소 적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광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할 일은 여기까지였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꾸며낸 소설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속에,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땅 아래에 여전히 제가 다 밝혀내지 못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한대식은 구속되었지만 그가 뿌려놓은 씨앗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위대한 저력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 어르신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이 나라,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건이 모두 일단락된 후 저는 드디어 영희와 소연이를 데리고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소연이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는 정말 안전한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소연아. 이제는 아빠가, 그리고 이 나라가 너를 지켜줄 거야. 영희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의 단맛을 느꼈습니다. 평양의 주석궁에서도 베를린의 화려한 외교가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소박하지만 위대한 자유 말입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대한민국의 시민 김명수로 살아갑니다. 아침에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후에는 소연이의 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평범한 아빠의 삶이죠. 하지만 가끔 밤하늘을 보며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차가운 감옥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동포들, 그리고 소리 없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산화에 간 박 노인과 강 팀장 같은 분들을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승전 기록입니다. 혹시 길을 걷다 저와 닮은 사람을 보신다면 그저 말없이 웃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보답받은 기분일 겁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진심 어린 폭로와 긴박했던 사투의 기록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누군가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건 진실을 전하려 한다면 당신은 그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위대한 미래는 바로 여러분의 깨어있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김명수였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오디오 본 영상은 가상 재구성을 포함한 팩션 오디오북입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안보 경각심을 위한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